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얘들아 안녕? 요즘 회사는 잘 다녀? 아니,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다녀. 그래? 나는 요즘 뿌리마켓 곡물 담은 선식 먹고 출근하는데. 정말? 나도 곡물 담은 선식 먹고 다녀. 뿌리마켓? 곡물 담은 선식? 곡물 담은 선식은 100% 국내산 햅쌀 곡물로만 만들어 믿을 수 있다고. 맞아. 그리고 통곡물이 들어가 식감도 좋고 칼로리는 낮은데 포만감까지 있어서 다이어트 식사 대용으로 딱이야. 무엇보다 맛있어. 뿌리마켓을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충남 금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조화, 거기다 직거래가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까지.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지금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김종철의 비언프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매주 화요일에 고정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김종철의 비언프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우리는 언제 비즈니스 프렌들리해지는 날이 올까? 1년 내내 지금 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안 와. 그날이 안 와. 아 정말. 그러게요. 오늘도 어김없이 오마이뉴스 김종철 경제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굉장히 그 댄디하세요. 네. 네. 어디 가세요? 오늘 뭐 하신다고 결혼식 그래가지고. 있어요? 아, 나올 때 막 이거 매느라고 갑자기 힘드셨어요? 한 10년 만에 한 번 처음 매니까 막 힘드네요. 그렇군요. 네. 김지혜 기자. 오마이뉴스 경제부의 대표 민영기자. 오마이뉴스 경제부의 여기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 기운이 없으세요. 지금 장염 투혼하느라고요. 안녕하세요. 장염 투혼. 지금 아픈 데도 나왔어요. 휴가 때도 나와. 아픈 데도 나와. 김지혜는 열받겠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선배들 등살을 살 수가 없어요. 네? 독한 인간들. 독한 선배들이 일을 계속 시키니까 저희보다 미치겠어 진짜. 청취자 여러분께서 네. 김지혜 기자를 너무 찾고. 네. 네. 그러니까 너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뭐 떴어. 그러니까. 김지혜가 떴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매일 나와라. 막 요구가 빗발쳐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저희보다 났어요. 청취자분들의 그러니까. 요구, 네. 그 수요 항상 또 저희가 또 부응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김지혜 팟짱으로 바꾸자. 더 잘 될 것 같아. 저희가요, 오늘 이 두 분이 그 말쑥한 차림으로 스튜디오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9월 9일, 벌써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일주일 남았네요, 일주일. 네,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네. 9월 9일 오후 7시 서울 글로벌 센터 9층, 6층이란다. 9층, 국제회의장에서 국제회의장이요? 네, 국제회의장. 국제적으로 놀아요. 국제회의장에서 저희가 팟캐스트 팟짱, 장윤선의 팟짱 공개방송 1주년 기념 토크쇼를 할 예정인데요. 많은 성원이 오고 있어요. 뭐 떡을 보내주신다는 분, 또 두유, 그다음에 사장님, 양꼬치 사장님께서 꿔바로우 100인분을 보내시겠다고. 그날 진짜요? 오시면 네, 모든 분들이 꿔바로우를 함께. 와.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기적이 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난 그걸 볼 것 같아. 왠지. 왔어 벌써. 필이 딱 꽂혔어. 아니 꿔바로우 100인분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네. 과연 그게 가능할지. 요즘 그 셰프가 대세잖아요. 요즘 맞아. 셰프 음식. 그러니까 팥장도 먹으면서 할까?
지상낙원님이 이런 글을 남겨주셨어요. 오늘 그 풍무 양꼬치 갔다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뭐 본인의 첫 양꼬치 집이래요. 원래 단골이셨나 봐요, 이분이. 예. 그리고 저 딸과 함께 가시기도 하신다는데요. 쯔란에 찍어 먹는 양꼬치는 사랑이래요. 난 쯔란이 뭐지? 쯔란은 모르겠어요. 여하튼 예. 꿔바로우는 북경식 탕수육이래요. 그렇죠. 예. 네, 이거 먹어보면 일반 탕수육은 못 먹는데. 결론이 중요해. 맛있겠다. 양꼬치는 풍무, 팟캐스트는 팟짱. 어딘 나왔네요. 거의 그 표 수준이에요. 그러게. 요새 너무 그 멋있는 애청자들이 많아서 제가 정말 진행하는데 힘이 납니다. 네. 오실 거죠, 두 분? 그럼요. 네. 드디어 김지혜 기자 얼굴 공개하는 겁니까? 야. 아니면 생각 좀 해볼게요. 복면 쓰고 나타나는 거 아니야? 요즘은 복면이 또 대세잖아요. 네네. 제가 창피하세요, 선배들? 아니, 노래하는 건 아니야? 복면 가왕에 도전하는. 네. 자, 오늘도 김지혜의 발로 뛰는 경제로 출발합니다. 김지혜의 발로 뛰는 경제. 삼성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 역할을 하게 될 통합삼성물산이 오늘 출범합니다. 삼성물산은 최근 합병에 반대한 주주의 주식 6,700억 원어치를 사들이면서 법률상 합병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법인을 출범시킵니다. 통합 삼성물산의 시가총액은 27조 원대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한국전력에 이은 국내 시가총액 4위인데요. 삼성그룹 내에서 자산 규모로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이어 3위입니다. 건설, 상사, 패션, 레저, 바이오 등 5가지 분야의 사업을 하게 될 삼성물산은 오는 2020년 60조 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삼성 측은 설명했습니다. 통합 삼성물산 출범은 사실상 이재용 체제 출범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은 통합 삼성물산 지분 16.5%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됩니다. 당초 삼성전자 지분 0.57%만을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통합 삼성물산 출범으로 삼성전자 지분 4.1%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추후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분할, 삼성전자와 삼성 SDS 합병, 혹은 삼성물산과 삼성 SDS 합병 등 후속 승계 장업에 착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부회장이 통합 삼성물산의 등기이사로 등재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재용 삼성 시대가 열렸군요. 오늘부터입니다. 열리는군요. 네. 오늘 이제 합병 최종적으로 출범을 하는 거죠. 합병돼서. 그렇군요. 네. 그 아버지 어떻게 됐어요? 괜찮아요? 병원에 있어요? 여전히 병원에 계십니다. 그렇군요. 난 그 집 아버지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옆집 아버지 같아요. 그 집 아버지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저거 얼추 1년 가까이 지금 그분을 계속 저희가 그 집 아버지 우리가 계속 걱정해드리고 있어요. 건강이 괜찮으신 건지 그 보고 싶어. 네? 그렇군요. 자, 그동안 사실 그 재벌 오너 일가가 소수의 지분을 가지고 전체 그룹 전체를 그 지배하는 지배구조, 소유 지배구조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많이 했지만 풀리지 않았는데 조금 늘어났네요. 조금. 네. 4.1%? 네? 그렇죠. 네. 전체 합치면은 16.5%. 그럼 꽤 많은 건가요? 그럼 많은 편이죠. 많은 편이고 이번 삼성물산 이 부분은 그동안에 한 7월 내내 그리고 그 전부터 그 미국의 그 헤지 펀드는 엘리언 매니지먼트가 들어오면서 한 44일 정도 엄청나게 그 뭐 애국심 마케팅도 하고 이쪽 돈이 돌리고 막 그랬잖아요. 하여튼 뭐 결국은 삼성물산으로 이제 이렇게 출범이 되고 사실상 그룹 지배 구조의 정점에 서게 되죠. 이 회사가 사실상 그러면서 이제 이재용 체제로 명확하게 이제 그룹을 지배하는 그런 모습이 됐는데 오늘부터 이제 출범을 합니다. 4명의 사장이 거의 이제 그 전문 경영 체제로 일단 운영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과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떻게 이 삼성물산을 통해서 향후에 이 삼성 지배 구조를 어떻게 좀 더 개편해 나갈 것인지 네. 추가적인 지배구조 개편이 예상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핵심은 지금 이 삼성물산 이번에 이 합병된 어마어마한 지금 시가총액 4위 정도 갑자기 올랐었잖아요. 네네. 이게 어마어마한 이 회사가 다시 생겼는데 이 과정에서 그 동안에 이 뭐 삼성물산의 뭐 합병 비율이 뭐 불공정성 가지고 싸우고 그 다음에 또 뭐 그 과정에서 뭐 또 주주들이 어떤 그런 뭐 권익을 과연 뭐 침해했느냐 안 했느냐 엄청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아직 완벽하게 봉합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네, 여전히 뭐 논란 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고 엘리엇도 일정 부분 주식을 지금 팔았긴 했지만 네. 여전히 좀 갖고 있고 뭐 또 엘리엇이 저번에 주식을 팔고 나간 걸 두고 또 엘리엇은 결국은 투자 수익을 노리고 들어온 거 아니냐라는 또 그런 또 비판도 있는데 네. 그거와 별개로 하여튼 삼성은 삼성의 뜻대로 일단 이재용 지배 체제에 맞는 그 회사를 만들어서 올려놨고 이제 이 회사가 얼마만큼 국민들 사이에서 제대로 된 어떤 기업 지배 구조에도 모범을 보일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네. 앞으로의 큰 과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삼성물산 등기이사로 등재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삼성물산 이사진 자체가 아직 이재용 부회장이 그 들어와 있지는 않죠. 네. 만약에 정말로 엄밀히 말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 이사진에 들어가야 네. 엄밀히 말하면 사실상 삼성그룹을 사실상 지배한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 이사진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항상 얘기한 그런 책임 경영 그런 부분들에 좀 약간 여전히 좀 비판할 소지가 있고요. 제대로 이제 삼성그룹을 이미 이제 저기 이사장 자리 물려받았잖아요. 아버지로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어떤 자리로 사실상 삼성그룹을 대표하고 있는데 진짜 이제 삼성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면 이제 삼성물산 이사진에 이제 등재가 되겠죠. 그게 언제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정말 이 과정에서 그 권한과 책임, 네. 내가 삼성그룹의 어떤 그 이제 향후에 이끌어가는 그 수장으로서 그런 권한을 가지려면 또 그만큼 책임도 따라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사진에 등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언제 이제 이사진에 등재할 것인지 그런 권한과 책임이 언제 일치하게 될 것인지 그것이 이제 앞으로의 삼성물산의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재용 부회장이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는 그렇죠. 기업 경영에 책임을 지는 그렇죠. 모습을 보여주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다음 뉴스 볼까요? 오늘 첫 발을 내디딘 또 다른 합병회사가 있는데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통합한 KEB 하나은행이 1일 공식 출범합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한 지 3년 8개월 만에 통합 작업이 마무리되고 외환은행은 4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금융권에선 사실상 하나은행이 외환은행을 합병한 것으로 해석하는데요. 외환은행의 사실상 퇴장은 외환위기 이후 조응, 상업, 제일, 한일, 서울의 퇴장에 이은 또 한 번의 은행권 재편을 상징하는 사건이란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외환과 통합으로 덩치면에서 단숨에 국내 최대 은행으로 부상하는데요. 양 은행의 자산을 단순히 합치면 올 상반기 기준 300조 원에 육박합니다.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을 뛰어넘는 수치인데요. 하지만 통합은행이 제대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선 넘어야 할 고비가 많습니다. 당장은 약화된 외환은행의 수익성과 영업력을 끌어올리는 게 과제이고 또 통합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직구조 개편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합병하게 되면 노동자들이 제일 걱정이에요. 특히 이제 통합 합병된 그렇죠. 회사에 있던 분들의 경우에 지위가 불안정하거나 네. 뭐 또 자리가 없어지거나 네. 뭐 이런 그 우려를 표명하는 생각, 그러니까 그런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네요, 그죠? 네, 이게 보니까요. 네. 그 금융위원회 당국자분과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메가뱅크가 탄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도 당국에서도 오히려 되게 걱정하는 회의적인 입장이더라고요. 지금 시대에 메가뱅크가 탄생을 한다 해도 뭐 인터넷 뱅킹이 이제 인터넷 뱅크가 나오는 시대에서 그 메가뱅크가 의미가 있냐. 오히려 점포 수만 늘어나서 이 구조 조정을 피할 수 없을 거다. 그러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외환은행이랑 하나은행은 통합할 당시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사실 계약 그거를 발표를 했지만 네. 우회적으로 분명 구조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당국자의 그렇죠.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구조조정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컨대 하나은행, 외환은행 한 길에 있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은행들이 쭉 몰려 있는 경우에 둘 중에 하나는 없애야 되잖아. 그럼요.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둘이 있었던 걸 한 명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게 걱정인 거죠. 그렇죠. 지금. 같은 업무를 하던 사람들도 네. 분명 중복이 될 테고 네. 그리고 지금 은행들이 사실 또 돈이 안 되니까 네. 여러 가지로 막 그 점포수를 줄이는 추세잖아요. 근데 이렇게 두 회사가 합쳐지게 되면 분명히 줄어드는 부분이 그렇죠. 있겠죠. 요새 이번에- 사실 은행 거의 안 가요. 전부 다 그렇죠. 모바일 뱅킹 하죠. 맞습니다. 뭐 다 컴퓨터로 하죠. 네. 굳이 뭐 안 가죠. 그죠? 이번에 그 김재 기자가 말했지만 이 합친 KEB 하나은행 점포수가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니까요. 네. 945개라고 합니다. 945개. 전국에. 네. 이게 이제 KB국민은행 뭐 신한계 비교해서도 적은 수치가 아닌데 네. 많네요. 물론 뭐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고 또 이런 또 외지 이런 데 있잖아요. 또 금융 서비스를 그 접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분 산간도서 벽지. 맞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또 필요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왜냐하면 또 인터넷 뱅킹이라는 게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어르신 분들은 또 인터넷 뱅킹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지역적인 어떤 은행 지점 이런 걸 운영을 하면 좋겠지만 그분들은 대부분- 신협, 농협 다니는 맞아요. 대부분 그런 걸 운영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만큼 점포에 대한 그만큼 매출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대부분 통폐합 내지는 거의 없앤 그러니까요. 추세죠. 네. 그래서 하나은행 특히 외환은행 같은 경우 그동안에 보면 다른 어떤 은행들에 비해서 그동안에 통합이라는 걸 겪질 않은 은행이에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다른 뭐 지금 현재 그 국민은행도 뭐 주택국민 합쳐진 거고요. 맞아요. 신한도 마찬가지로 다 네. 합쳐진 거고 하나은행도 원래 하나은행이 아니고요. 네. 옛날 보람은행 뭐 그런 맞아요. 합쳐진 은행이에요. 네. 그러니까 외환은행은 거의 보람은행 오랜만이다. 그렇죠. 서울은행, 보람은행, 서울은행, 상업은행 상업은행 다 없어진 맞아요. 은행인데 어, 옛날에 그래. 저희 때 다 있었잖아요. 있었던 건데. 맞아요. 조흥은행 그렇죠. 뭐 이런 거. 예. 조은행도 그 합쳐져가지고 네. 신한은 합쳐져가지고 없어졌잖아요. 조은행이 우리나라 최초의 은행인데. 예. 하여튼 외환은행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그런 무수히 많은 그런 어떤 합병과 그 과정에서도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은행이에요. 특수성. 그러니까 외환이 갖고 있는 그다음 전문성. 달러 바꾸려면 거기 가야 되나? 맞아요. 이런 처음에 생각하잖아. 맨 처음에 항상 그 맞아요. 외환은행 가고 네, 맞아요. 그만큼 나름대로 특수성과 전문성을 가진 그 경쟁력 있는 은행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하나은행과 이 통합 과정이 되게 시끄러웠죠. 만만치 않고 앞으로도 이게 지금 양대 노조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합병이 되더라도 양대 노조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지금 그 신한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그 국민주택도 양대 노조 합병이 됐더라도 양대 노조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지금도요? 네, 신한종은 지금도 따로 이렇게 노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참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쉽게 이게 통합된 은행인데 두 개의 노조가 있으면 교섭은 회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외환 같은 경우에도 네. 따로따로합니다. 교섭을 하나 물론. 따로 외환 따로. 근데 이제 사실은 최종적으로 이제 그 뭐 연봉이나 그런 네. 것들은 같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죠. 네. 그래서 이번에 하나외환 같은 경우에도 네. 외환은행이 연봉이 더 높습니다. 하나은행보다. 어떻게 그러면? 그래서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가 외환을 사실상 합병하는 걸로 돼 있지만 네. 하나은행 직원들이 은근히 외환 외환은행 수준으로 가야지. 그렇지. 같은 회사인데. 그리고 네? 외환은행 쪽에서는 우린 하나은행 쪽으로 못 내려간다. 그럼요. 이렇게 막 버티고. 예, 예.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죠. 예컨대 뭐 받던 급여가 있는데 그걸로 다 생활을 하는데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합병했으니까 네. 좀 내리자 이렇게 하면 곤란하고 오르는 건 괜찮아. 언제나 오르는 건 좋죠. 오르는 건 괜찮아. 하나은행 그 조합원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럼- 네? 외환 그래서- 수준으로 열심히 갑시다 좋아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예.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죠. 외환은행 노조가 되게 이 합병 반대 투쟁을 되게 강하게 하고 있을 때 네. 하나은행 노조는 네. 도대체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되느냐 되게 왜냐하면 같은 노동자 입장, 그래. 금융노동자 입장으로서 네. 그리고 금융산업노조의 같은 그 노동자로서 연대 파업 내지는 네. 연대 투쟁이 그런 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네. 근데 하나은행 노조가 되게 그게 애매했구나. 스탠스를 잡기가 고민스러웠다는 뭐 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두 은행의 통합으로 그 메가뱅크 출범했는데 또 좀 해결해야 될 과제나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지켜보도록 하죠. 세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불경기일수록 복권이 많이 팔린다는 속설이 올해 상반기 복권 판매액을 통해 입증됐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올 상반기 복권 판매액이
1조 7,7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00억 원 늘어 무려 10% 가까이 증가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올해 복권 판매 계획에서 절반 이상을 벌써 달성한 건데요. 복권 판매액은 2011년 3조 805억 원을 돌파한 이래 올해 5년 연속 3조 원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종류별로 보면 긁어서 바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쇄복권 판매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4.6%나 증가했습니다. 평범한 삶을 꿈꾸는 게 비현실적인 일이 돼버린 것 같은데요. 서울에 사는 직장인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 걸리는 시간은 평균 13년이고 청년 실업률은 2자릿수를 넘어선 지 오래됐습니다. 팍팍한 경제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복권 사보셨어요? 한 번 사봤어요. 네. 저도 한 예전에. 번? 정말 한 번? 아니 한 번 아니고 막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갑자기 머리 몇 번 샀나 막 몇 번 했어요. 좋은 꿈 몇 번 꿀 때마다 샀어요. 샀지. 예전에 주택복권이라고 어르신들 있었어요. 예, 그 주택복권이 이제 맞아요. 그게 바뀌었잖아요. 예. 예. 그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 있잖아요. 네, 네, 네. 박원석 의원이 참여연대에 다닐 때 주택복권에 당첨이 된 거예요. 오. 1,000만 원. 오, 근데 1,000만 원? 예, 근데 이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이 그날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뭐 자기가 점심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 시민운동가 월급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무슨 일이지? 그리고 이제 짜장면을 다 사주는 거예요. 짜장면을 먹어라. 그래서 짜장면을 먹었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사실은 오늘 주택복권 1,000만 원에 당첨됐다. 젓가락 던지고 난리 났어요. 짜장면을 먹어. 탕수육은 줘야지. 꼬마로우는 줘야죠. 꼬마로우는 줘야지. 막 이러면서 난리 쳤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그렇게 당첨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맞아요. 난 한 번도 당첨된 적이 없어요. 네. 김지혜 기자는 당첨된 적 있어요? 저 한 번 샀는데 로또 샀거든요. 네. 다 비껴가더라고요. 안 될 사람은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요. 우리 셋은 안 되나 봐. 제일 잘 된 거 한 번 있었어요. 로또 그래요? 4번 숫자 4개 맞은 적 있었어요. 오, 그럼 얼마예요? 그때 5만 원이었나? 얼마? 하여튼 오. 그래가지고 그건 은행 가서 직접 바꿔봤어요. 네. 그게 막 그 세금 얼마예요? 좀 떼죠 세금. 네. 그리고 5만 원 다 안 줍니다. 그렇군요. 4만 원 얼마 앞에 줬던 것 같은데. 오, 그래도 대단하다. 굉장히 뿌듯한. 네. 예. 섀도우김은 당첨된 적 있어요? 없어요? 오리 소리를 해. 잠깐 오리 한 마리가 와 있는 줄 알았어요. 응? 그렇군요. 근데 그 복권 판매액으로 무슨 사회복지 기금으로 운용된다라고 하긴 하는데 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복권 특히 뭐 막 그런 사행 산업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괜한 헛돈을 쓰면 마음이 더 헛헛해요. 이 돈으로 차라리 우리 꼬바로우 아니면 선식, 정성농원 홍삼 이런 걸 드시는 게 훨씬 건강, 기력을 찾으셔서 활력 있게 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그 돈으로 우리 먹읍시다. 복권 잘 안 되니까요. 거기다 너무 많은 돈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요. 예. 얼마라고 그랬죠? 1조 3조 원. 너무 많아요. 예, 한 해 3조 정도. 예, 3조는 너무 많아요. 3억 정도로 합시다. 네, 김지혜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근데 가끔 복권으로 희망을 꿈꾸고 싶긴 해. 그럼.
그걸로 그런 게 좀 그 있잖아요. 일주일을 버틴 사람들 그래요, 맞아요. 로또 맞추는 기분으로 사는. 근데 좀 줄이긴 해야 되는데 또 네. 사람 마음이 여러 가지 사람들끼리 마음이에요. 그래도 그 십시일반이라고 네. 내가 5,000원 내지는 내가 1,000원 해서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 행운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나한테는 오지 않더라도 네. 다른 사람은 내가 돈 모아서 이렇게 주겠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군요. 축복하는 마음이 있군요. 네. 예. 근데 이번에 어디 의원실인가 그 자료가 났던데 네. 당첨 금액을 안 찾아가신 분이 모아놔서 그러니까 솔직히 자기가 당첨된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게 보면 예. 2천억이 넘었다던데. 세상에. 아, 다시 확인 한번 해보자. 혹시 날지 몰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렇군요. 김종철의 비연프 바디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슈퍼리치스탄이라는 분이 양꼬치집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예. 풍무 양꼬치집 처음 먹었는데 정말 맛있고 쇠고기보다 맛이 좋다. 사장님의 푸짐한 서비스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조만간 다시 가고 싶당.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아 정말 팟짱에 광고하는 광고주분들이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저희 방송 듣고 많은 분들이 함께 가셔서 즐기는 기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이런 꼭 정확하게는 맡은 모르겠지만 중소 자영업자분들이잖아요. 열심히 그렇습니다. 열심히 사시는 네, 분들이잖아요. 맞아요. 정말 자신의 노동의 대가에 대해서 그게 어떤 어떤 음식이 됐든 아니면 어떤 선식이 됐든 네. 어떤 그 물건을 만들고 또 양심껏 또 저희가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잘 알려드리는 것도 그런 분이나 아니면 다른 또 소비자를 위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정성농원 홍삼이 좀 비싸잖아요. 좀 많이 드세요. 그 홍삼이 되게 좋잖아요 몸에. 몸에 좋죠.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정관장만 최고로 아는데 그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진짜. 아까 맞아요. 말씀하신 그런 일반 이 홍삼 6년근이 되게 만들기가 되게 힘들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소매 쪽으로 직접 하시는 분들은 쉽지 않은데 그걸 하신다고 한 분들은 정말 정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삶이 관리하기도 되게 어렵고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성농장 홍삼 양심으로 농사짓는 농부입니다. 그렇군요. 많이 드세요. 그러고 보니까 팥장은 전부 먹거리 광고예요. 그렇죠? 먹는 게 최고입니다. 먹는 게 남는 거야. 맞아요. 맛있게 드세요. 저희가 그래서 모토가 팥장의 모토가 맛있는 뉴스잖아요. 아, 그럼요. 맞습니다. 네. 자,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제목이 재밌어요. 사장님 딸 통학용차가 포르쉐인 이유. 어떤 사장님이야? 뒤에 갑자기 나옵니다. 궁금한데요. 네. 어쨌든 또 보니까 재벌가야 이분들도. 어느 집이야? 네? 궁금하네요. 우선 그 정부가 지난달에 세법 개정안 내놨었는데요. 네네. 고소득층은 좀 더 걷고 네. 저소득층은 좀 덜 내라. 네. 이제 이런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일부 내용은 여전히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세 형평성 깨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핵심은 개인 사업자, 네. 특히 이제 회사에서 쓰는 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세금 규제 이런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솔직히 이제 이 회사차 가 있잖아요. 네. 회사차 말 그대로 이 회사차를 개인용도 맘대로 막 쓰는 거예요. 그래도 돼요? 안 되죠, 물론. 공무상으로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우리 그 회사차로 등록된, 그러니까 이건 개인 사업자나 뭐 중소기업이든 뭐 대기업이든 할 것 없이 관계없어요. 업무상 필요 때문에 회사차가 필요하잖아요. 업무상 그렇습니다. 필요 때문에 회사차를 예. 사고 등록을 하고 네. 저희 오마이뉴스도 우리 방송팀도 오마이뉴스 그 회사차 있습니다. 회사차 있어요. 네, 앞에 중개차. 로고 딱 붙이고. 네. 그게 그 스타렉스를 개조한 거예요. 네. 좋은 진짜. 차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방송차 그러면 정말 KBS, MBC 막 그런 맞아, 중개차를 맞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섀도우김이 바꿀 걸걸요? 네, 이번에 좀 바꾸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요. 이 회사차에 대해서 정부가 그동안 이렇게 회사에서 이제 업무상 그리고 회사의 일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이걸 다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회사차를 사기 때문에 그 돈을 회사 돈을 사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혜택을 줍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세금 혜택을 주니까 그 회사차는 말 그대로 회사 업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목에 나온 것처럼 우리 사장님 딸
학교 보낼 때 태우고. 근데 회사차가 막 사모님 쇼핑 갈 때 쓰고. 맞아요. 네? 그렇죠. 사모님 장 보러 가실 때 타고. 그래, 골프 갈 때 데려다주고 그렇죠. 이런다는 거잖아요. 뭐 그런 차들이 이제 일반 또 업무용차도 아니고 막 슈퍼카 막 수억 원짜리 막 포르쉐든 막 뭐 그런 차들이 이제 막 회사차로 둔갑이 돼가지고 네, 세금도 안 내고 막 쓰는 거예요. 그렇죠. 세금도 이러한 이번에 정부가 이 소득세 법인세 이런 법을 좀 고쳐서 네.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니까 이제 제대로 정부가 좀 법을 좀 워낙에 좀 세수도 부족하고 네. 지금 세수 땡길 때가 지금 막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범칙금 엄청 맞아요. 엄청 지금 막 그 범칙금 날리고 정부가 범칙금 땡길리우스야. 정말 땡겨.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막 찾는 거죠. 네. 돈 들을 데 없나. 그래서 결국 이제 회사차 업무용에 이 개인 이런 세금 회피 목적으로 쓰는 차들을 갖다가 좀 뒤져보겠다. 그래서 네네. 정부가 이번에 세법 개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법을 바꿔가지고 세금을 더 걷겠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문제점이 좀 여전히 있는 거죠. 아니 그런데 사실 이런 거 진작했어야 됐던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맞아요. 정부가 지금 재정 위기잖아요. 네. 그리고 그 돈 없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뭐 우리가 디폴트를 그리스가 아니라 우리가 디폴트를 선언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심지어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가슴 아픈 기사를 읽었는데요. 네. 가출 청소년들이 범죄에 연루되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게 소년원에 갈 정도로 죄가 무겁지는 않고 뭔가 이런 그 소년원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그 복지원 같은 데서 이제 복지원. 이렇게 그렇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렇게 보내는 그렇죠. 처분이 많았는데 네. 그 지자체가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그걸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 지원 없다 하니까 그런 청소년들이 기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전부 소년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이런 판사가 이제 안타깝다 법원의 입장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소년원으로 보내는군요. 그래서 소년원에 보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대요. 왜냐하면 어딘가에는 얘가 집에 갈 수도 없고 없으니까. 왜냐하면 가정폭력 피해자일 수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상 어딘가로는 보내줘야 되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소년원을 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도로 정부가 이제 세수가 부족한데 이 부족한 세수를 메꿔야 되려면 늘 우리가 얘기하지만 30대 재벌 안 털어. 그리고 서민들 범칙금만 엄청 터는데 그렇죠. 이런 거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되는데 그동안 도대체 왜 안 한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보면 이게 이런 얘기들이 꾸준히 얘기가 나왔었죠. 네. 근데 특히 이제 그 최근 그 몇 년 사이에 보면 그 동안엔 정부가 이제 이렇게 그 복지나 이런 부분들 이제 그 재정적으로 재정 적자 정부의 어떤 재정 적자가 이렇게 커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정부 관계자들 보면 그리고 이 복지 수요 복지 재정이 원래 기하급수로 팍팍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그 정부가 빚내는 것도 정부 다 한계가 있고 정부가 빚내려면 또 국회 동의 이런 것 여러 가지 또 복잡한 절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정부가 그런 돈을 쓸 때는 쓰더라도 제대로 거둘 때는 제대로 걷는 게 맞는 것인데 이제 이런 어떤 최근에 몇 년 새 이런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의 그런 부분들 위기감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하다 보면 이 빈익빈 부익부의 어떤 양극화 현상도 훨씬 더 심해지고 있고 그런 위화감도 많이 커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보면 사실 그런 걸로 세금으로 조절해야 돼요. 양극화를. 맞습니다. 많이 버는 사람한테 많이 거둬야죠. 그게 재정의 역할이고 그러니까요. 정부의 역할인데요. 제대로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 이제 자동차 시장, 국내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에 이 수입차 비중이 엄청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국회 갔더니요. 네. 국회에서 수입 자동차 업체들 그 세제 규제 완화하는 거 관련해가지고 심포지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외제 자동차들도 국회에 와가지고 그럼요. 저렇게 로비를 하는구나. 세제 혜택 받으려고. 엄청 셉니다. 요즘에 그러니까요. 또 그런 수입 자동차들이 보통 독일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또 FTA나 이런 또 사실상 그렇게 맺어져 있기 때문에 한미 FTA, 한일 FTA. 이게 사실상 이제 통상 압력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단순한 어떤 뭐 기업의 문제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통상 압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EU나 미국 차원에서 그러니까 대사관이 움직이는 거죠. 세상에. 그 대사관들이 그 나라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우리나라 정부에 그러니까 사실상의 압력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어떤 그 법률, 제도적 그 장치 그런 것들만 제대로 쓰고 제대로 집행하면 되는데 그동안 그렇게 거의 이제 방치했던 것이고 헐렁하니까 막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바꿔보자고 이렇게 나온 건데 그래서 수입차 같은 경우도 지금
점유율이 무려 한 15%, 옛날에 막 2%, 3%, 4% 막 이러다가 최근 몇 년 사이 갑자기 막 팍팍 늘어납니다. 아니 동네에 불법 주차된 외제차가 왜 이렇게 많아? 미치겠어 진짜. 에? 외제차는 잘못 걸르면 그냥 좋은 동네 사시는 모양인데. 아니요, 좋은 동네 아니에요. 좋은 동네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광화문 이런 데도 그래요. 맞아요. 예, 광화문 그 서촌 뒷길 이런데 어디 좀 어디 불법 주차할 데 없나? 금방 나올 건데 막 근데 외제 너무 많은 잘못 긁으면 큰일 납니다. 그냥 내 차 주고 가. 드릴게 그냥 갖고 가셔. 이렇게 해도 될 정도인데 너무 많아졌어요. 아 이렇게 늘어났구나. 맞습니다. 지금 뭐 거의 두 자릿수 이상 훨씬 많이 넘어갔고요. 강남 쪽 가면 뭐 진짜 그러니까요. 국산차보다 예. 수입 자동차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도로에도 너무 많아요. 좌우 앞뒤로 그냥 외제차가 꽉 찼어. 물론 뭐 시장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뭐 그 어떤 뭐 국내산 뭐 수입산 뭐 이렇게 가리를 그런 문제는 아닌데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수입 자동차가 이제 늘어난 것만큼 또 거기에 걸맞는 또 수입 자동차를 타시는 분들이 이제 지금 앞으로 말씀드린 이런 어떤 실질적으로 자기 돈 내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문제는 뭐 네. 경제 수준에 맞게 네, 맞습니다. 소비하는 거니까요. 네. 뭐라고 할 수 없죠. 네. 예. 근데 이제 그걸 자기 이름으로 안 사고 회사 이름 빌려서 그렇죠. 세금을 좀 덜 내고 이런 꼼수가 우리는 못 견디는 거죠. 예. 그냥 봐주기 다 넘길 수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강남 같은 데 가보면요. 정말 저기 뭐야. 저는 가끔 보면 저 차가 정말 수입차일까 아니면 막 그 카 인테리어를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튜닝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잘 보면 엑센트인데 저게. 엑센트 구형인데 저게 막 저렇게 장치해가지고 외제차처럼 만들었구나. 네. 뭐 이런 생각을 막 되게 이상한 차들 이런 걸 슈퍼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옛날에는 부자들이 정말로 이렇게 이제 비싼 차, 고가 수입차 그 당시 뭐 수입차들 많이 없었겠지만 요즘은 사실상 이제 수입차가 많이 대중화돼서 이제 굳이 뭐 이걸 뭐 계급별로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 뭐 메르세데스 벤츠나 뭐 포르쉐나 뭐 벤틀리나 뭐 람보르기니 이런 차들은 솔직히 일반 람보르기니는 이건희 회장만 갖고 있다는 그 차 아니에요? 아니 그 마이바흐. 그 마히바흐. 마히바흐? 마이바흐 막 그럴 겁니다. 그게 몇 대 없죠 우리나라에 한 6대 7대. 네.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 거의 이제 그 스포츠카로 되게 유명한 벤틀리도 이제 되게 영국 차인데 되게 이제 고가에 하여튼 기본적으로 한 3, 4억 이상 가는 차인데 웬만한 뭐 전세값 집한채 값이네. 그렇죠. 근데 이런 차들이 우리나라 한국 시장에 수백 대씩 팔립니다. 한 1년에. 그래요. 아, 그렇게 돈이 많구나.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강남 같은 데 보면 와, 우리나라 정말 부자들 많구나라는 생각이 번뜩번뜩 드는 게 이런 뭐 영화에서나 볼 만한 차들이 막 거리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개인차가 아니라 회사차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강남에 뭐 이렇게 딜러를 만나면서 같이 이제 얘기를 좀 해봤더니 뭐 그 사람 얘기가 그거예요. 대놓고 이게 우리나라 수준, 우리나라 국민소득 수준에 보면 이게 과연 이런 차들 이렇게 운용할 수 있는 사람도 있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번에 제가 이제 이쪽 그 업계나 이렇게 취재를 하다 보면 그 독일 모 수입차 브랜드 기자들 간담회 자리가 있었어요. 저녁 때 밥 먹으면서 이제 수입차 기자 간담회도 해요? 합니다. 그 또 브랜드별로 또 합니다. 하는데 이제 모여서 이제 사장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한국 시장 얘기하고 뭐 향후에 뭐 차 몇 대 팔까 뭐 이런 거 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유독 그 고가의 차, 예를 들어서 뭐 BMW도 뭐 7 시리즈나 뭐 아까 뭐 벤츠의 뭐 S 시리즈나 이런 거 막 억대에 가는 이런 차들 그게 각 나라마다 본사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한국 시장, 아시아 시장, 일본 시장 막 판단하는데 그 수입차 브랜드 사장이 워딩이 그거였어요. 본사에서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국에서 이렇게 비싼 차가 이렇게 많이 팔리느냐. 그래서 한국이 BMW 7 시리즈 같은 경우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4위입니다. 네? 4위. 우리나라 OECD 뭐 11위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그러니까 한국 시장을 무시 못하는 거죠. 야 한국은 와 이렇게 좀 그 경제 규모나 국민소득 규모나 이런 게 보면 이거 이렇게 비싼 차가 이렇게 팔리는 것이 참 신기하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뭐 다른 그 수입차 고가의 이런 수입차 업체들이 한국 시장에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지금 몇 년 사이 막 들어와요. 이게
그러니 그만큼 또 비싼 차들은 또 수익도 많이 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 시장을 더 공략하게 되는 것이고 이 바탕에는 이런 제도적 허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걸 세금을 정부가 사실상 혜택을 주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어떤 딜러 말은 완전 우리나라는 한국 그런 수입차 그런 특히 고가 수입차나 이런 수입차들한테는 완전 한국 시장 봉이다. 그냥 호구나 다름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도 거예요. 이것도 호갱이야? 아 진짜 우리나라에서 뭐죠? 핸드폰도 호갱이야, 자동차도 호갱이야. 아 정말 호갱 열받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으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그 딜러 만났을 때 그 딜러가 이제 막 전화 통화하면서 이제 저랑 같이 저녁에 잠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취재하는데. 네. 이제 그분이 자기 그 딜러 고객이 저기 강북 쪽에 개인 치과 의사 원장님이시라는 거예요. 강북에서 일해가지고 돈은 강남 가서 쓴다. 그런가 봐. 네, 강남에서 살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처음에는 자기가 이제 차를 이제 바꾸고 싶다. 그래서 네. 한 8천만 원 정도 세단을 이제 구두로 이렇게 알아보고 매장까지 오셔서 보고 네. 어느 정도 이제 해놓고 갔다는 거예요. 네, 근데 네. 그때 전화 와가지고 야, 좀 더 급을 좀 올려달라. 한 뭐 지금 8천만 원씩 뭐 보니까 좀 더 좀 어떤 왜 뭐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위급을 좀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이 그 차는 지금 아직 워낙에 수요가 많아서 네. 좀 기다리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뭘 살라 그랬는데요, 이 사람이? 구체적인 브랜드를 말하면 좀 그래요, 그렇지만 알았어요. 네, 딜러가 또 취재원이 다 그렇죠. 쓸 수 있어요. 네. 한 1억짜리 정도, 그러니까 8천만 원짜리 1억짜리를 올리는 거예요. 차값을. 네. 그러니까 왜 이게 올리나 보니까 이게 이제 또 옆에 회계사나 이런 사람들도 옆에 또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해서 올려도 이게 자기 어차피 회사 차고 회사 차고 업무용 차로 등록해놓고 그리고 또 비용 처리를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이제 세금 낼 거 그 세금을 내지 않고 그걸 이제 비용 처리하면서 세금을 적게 내려고 이걸 더 비싼 차를 사는 거죠. 예, 참 다양한 방법으로 서민들은 살기 어렵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 편하게 살게 하는 게 정부 정책이냐? 라고 말하고 싶은 정도예요. 이 지금. 딜러가 되게 네? 그 파워 딜러라고 해가지고 차를 많이 파는 사람인데 이번 달 한 10대 정도 팔았대요. 10대 전부 다 법인 차야. 세상에. 법인 리스로. 그것도 리스로. 리스로. 그 한 대당 한 1억 정도 할 거 아니에요, 최소. 네, 뭐 제일 뭐 싼 게 한 6천에서 7천 사이 8천이고 보통 1억 2천, 1억 5천 뭐. 세상에 그러면 이렇게 얼마나 도대체 회사 이름으로 차를 사길래 이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정부 뭐야? 이게 통계도 나왔어요. 뭐 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통계도 나왔습니다. 보면 그 한국 수입 자동차 협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 데서 이제 통계를 만들어 가지고 저번에 그 국회 쪽에도 제출해 가지고 저희가 뭐 기사도 반영을 했습니다만 그 통계를 보면 드러납니다. 올해 7월 달까지 국내에서 수입차가 14만 539대가 팔렸어요. 오, 많이 팔렸죠. 예. 7월까지니까. 이게 반년 동안 이렇게 팔렸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반년 동안에. 작년 1년이면 한 30만 원대 팔린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작년에가 지금 수입차가 그러니까 이 14만 대에서 회사 이름으로 나간 차가 5만 6,677대. 그 한 절반은 지금 회사 차인 거네요. 그죠? 그렇죠. 개인 차가 아니라. 40% 이상이 이제 하여튼 회사 차인데요. 네. 이게 이제 올해 말까지 정도 가면 한 8만 대 이상이 회사 차 이름으로 수입차가 이제 팔리는 거고 네. 작년에 법인 구매 수입차가 작년 말 기준으로 7만 8,999대. 그러니까 작년 말에 이미 8만 대가 팔렸어요. 법인 이름으로. 네. 올해 이런 식으로 가면 올해도 한 8만 대 이상이 또 팔립니다. 그러면 2011년 이후로 법인 이름으로 수입차만 이건 국산차가 아니고 수입차만 지금 수십만 대가 풀리는 거예요. 거의.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동네 수입차가 많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비밀이 있었네. 특히 이렇게 비싼 차들 아까 말씀드린 뭐 이른바 그 비싼 차들, 네. 럭셔리카, 뭐 슈퍼카들 이 90% 이상이 다 법인 이름으로 등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롤스로이스라는 우리가 뭐 그 영화나 볼 수 있는 이름만 들어봤어요. 영화에서 그렇죠. 봤어요. 예. 7월 달까지 37대가 팔렸답니다. 누가 샀어? 37명 누구야? 롤스로이스가 이게 제일 싼 게 2억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보통 4억 원 이상 가는 건데 37대 중에 36대가 법인 이름으로 샀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 누가요? 이거 알아봐야 돼. 누가 어느 법인에서 어떻게 해서 세제를 그 탈세 혐의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돼요. 이거 다 꼼꼼히 뒤져봐야 된다. 그럼요. 이게 람보르기니라고 그 완전히 그 스포츠가 엄청나게 그 스포츠 멋있는 차 있죠. 네. 이게 처음 이건희 회장이 소개한 차잖아요. 이거 타고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건희 회장이 스포츠카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요. 스포츠 그래가지고 그 경주하는 것도 용인 좋아한다면서요. 스피드웨이에서 스포츠카를 쭉 그냥 뭐 사진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진열해놓고 자기가 직접 타기도 하고 옆에서 운전해 타기도 하고. 물론 이건희 회장 정도의 돈이 있으신 분은 개인 돈으로 사셨겠죠. 회사 이름 설마. 몰라 알아봐야 돼. 뭐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만. 여하튼 이 람보르기니도 사업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올해 7월까지 3대가 팔렸대요. 그래요. 3대가 팔렸는데 모두 다 법인 이름으로. 그러니까 도대체 이 람보르기니 스포츠카를 어떻게 회사를 어떻게 쓴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보면 회사 업무에 람보르기니를 쓴다는 얘기는 뭐 하는 사람이 람보르기니 회사 사장이 아니면 아니 진짜 웃긴다. 아니 뭐 법인용으로 람보르기니를 타고 스포츠 하시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네. 무슨 예컨대 뭐 회사의 중역이라고 하면 무슨 검정 세단 이런 거 타잖아요. 그게 어떤 이렇게 박힌 어떤 이미지. 그래서 저번에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차들이 도대체 어디가 있나 이렇게 한번 그 단편적인 그 사례를 볼 수 있는 게 2011년에 그때 그 오리온 그룹 담철곤 회장 부부 이 비자금 사건이 터졌어요. 네. 맞아요. 그때 그 검찰이 압수수색하면서 오리온 그룹 그 담철곤 회장의 집을 압수수색한 과정 어떤 창고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창고를 딱 들어갔어요. 그때 아마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그 창고 안에 슈퍼카가 쫙 있는 거예요. 람보르기니, 뭐 포르쉐, 뭐 벤틀, 막 이래가지고 그 창고 안에 그 약간 자동차 전시장이야? 그래요, 진짜. 그래서 이때 그 담철곤 그 회장 부부의 애들, 그 자녀들이 통학용으로 포르쉐를 타고 다녔다는 거예요. 검찰 조사에 나온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수억짜리를 갖다가 사람들한테 이게 옷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람보르기니가 어울린다. 그거 타고 나가라. 오늘은 포르쉐 타라. 뭐 이런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게 다 회사 이름으로 사들여놓고 애들 통학용 태우는 거예요. 걸어다녀. 그 담철곤 회장이 그때 회사 돈 빼돌리는 게 300억 원을 빼돌려가지고 비자금 조성해가지고 그때 최종 유죄 판결 받았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차를 모아가지고 회사 이름으로 세금 안 내고. 너무한다 진짜. 이렇게 세금 안 내고 탈세하고 절세하고 해서 국민들은 진짜 한 달에 돈 100만 원 벌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렇죠. 정말 그 목숨을 내놓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놓고 뻔뻔하게 살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이 사람들 양심에 좀 가책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서구 이런 데 보면 정말 자본주의가 좀 오래 겪어온 그런 나라들일수록 정말 부자들은 이렇게 호화찬란한 슈퍼카를 잘 안 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천박한 자본주의예요. 맞습니다. 이게 천민 자본주의가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오리온 그룹 정말 담철곤 회장 부부가 세상에 그게 무슨 말이나 됩니까? 그럼요. 애들을 걸어서 학교를 보내야죠. 그래야 정상이지. 해외 특비감이죠. 그러니까요. 창피해서 정말 말도 못하겠다. 아니 근데 도대체 얼마나 큰 혜택을 주길래 이렇게 비싼 차를 막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이번에 그 취재를 하면서 그 회계사분하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뭐 이분 그 국내 하여튼 그 대형 회계법인에 다니신 분, 이분이 자기가 양심선을 했어. 자기한테 저랑 만나면서. 그래요? 자기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절세를 자기 클라이언트한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또 그분들도 이미 다 알고 그렇게 오기 때문에. 네네. 이제 대부분 전문직 개인 사업자들, 뭐 병의원이 됐든 중소자영업자들, 중소기업, 변호사들 맞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수입이 있잖아요. 그럼 수입을 이제 신고를 해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수입이 올라가면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1억 5천 기준해 가지고 그 그렇죠. 세금 부담이 확 높아집니다. 그 수준에서 떨어뜨리려고 자기의 소득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고가의 수입 차량을 삽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개인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가의 리스 차량을 그러니까 고가의 리스 한 달에 막 300만 원씩 막 리스 비용을 내더라도 어차피 이거 나중에 다 법인세 내지는 그 자기 개인 소득세 소득세 때 그 비용 처리해서 까주기 때문에 소득에서 인정을 그 비용으로 우리가 좀 소득공제 같은 거죠.
그런 공제를 받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기 소득이 떨어지고 그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거예요. 절세 효과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과세 표준도 떨어지고 그만큼 세금을 덜 내고 그러니까 몇 천만 원 세금을 덜 내는 걸 그냥 좋은 차를 사고 자기는 거의 그렇죠. 공짜로 아주 그냥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거죠. 세상에. 낼 세금 안 내고. 그러니까 보면 기업들도 대기업 임원들도 보면 그 회사가 리스해가지고 차량을 다 주잖아요. 고급차들을. 네네. 이런 것도 비슷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차라리 그런 차들은 이제 그 사람들이야 회사 차량을 회사에서 이제 큰 대기업들은 회사가 직접 운용을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운용하기는 쉽진 않아요. 무슨 일지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맞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원래는 차량 일지도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그 사람들 그래서 대기업들은 차량 일지나 차량 관리를 따로 하는 팀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쓰기는 쉽지 않고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 병무원 이런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금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이 되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고소득 그렇죠. 전문직 자영업자들이 국회에 많으니까 그 법률을 손대질 않아요. 맞아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수천만 원씩 우리는 수천만 원 벌기도 힘든데 이 사람들은 세금을 수천만 원 내는구나. 이게 이번에 그러니까 그 회계사분하고 따져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그렇게 되길래 하느냐. 근데 자신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1억 1천만 원 정도 약 1억 그렇게 버는 이제 개인 사업자가 자기가 이제 소득을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세무서에다가. 그렇게 되면 종합소득세로 35%를 내야 됩니다. 그 주민세 포함해가지고 한 2,800만 원 세금을 내야 돼요. 많이 내야 된다. 많이 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 내는 게 아까운 거야. 2,800만 원 내는 게. 그렇죠. 그래서 야 이거 좀 어떻게 좀 깎아줘 내든 어떻게 좀 해봐. 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회계사 이런 세계사분들이 이제 절세 방안을 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저 차를 하나 사셔라. 벤츠든 BM이든 뭐 그런 거를 좀 월 250만 원 정도 리스 비용 들어가는 거. 그럼 꽤 비싼 차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 3천만 원 리스 비용을 빼줍니다. 1억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빼줍니다. 소득. 그래서 8천만 원 소득이 딱 줄어요. 그러면 이 아까 과세 표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35% 낼 소득세 세금이 확 줄어서 세금이 1,700만 원 줄어듭니다. 이야. 그리고 이걸 1,100만 원이 확 줄어버리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00만 원 이상을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내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냥 그러면서 되게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좀 편하게 그냥 출퇴근이든 애들 뭐 놀러 가든 뭐 그냥 뭐 그렇게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렇게 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또 딜러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씁니다. 좀 더 좋은 차를 또 팔아야 이 사람들도 딜러들도 자기가 들어오는 이익이 많으니까 영업이익이 많죠. 그렇게 또 막 또 팔아요.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지금 이걸 그동안 정부가 몰랐을까요? 몰라서 이제 세법 개정안을 내놨을까요? 국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다 똑같네. 한 통속이야.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 변호사, 의사 그런 개인 전문직 분들이 많잖아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밑에서 이미 해왔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부 국회로 가야 돼. 청소 노동자들 이런 분들이 가가지고 싹 다 바꿔야 될 것 같아 진짜. 정말 너무 열받는다. 그죠? 이 세법 개정안은 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게 이게 너무 이제 이런 불만들이 막 터져 나오고 야 이렇게 봐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 막 터져 나오니까 그리고 또 정부도 세수 부족도 어떻게 좀 메워야 되고 그래서 내놓은 것이 이제 그러면 이제 업무용 차량 이런 거 가격 상관없이 무조건 50% 비용 그 차에 그냥 50%만 경비로 인정해주고 이제 임직원이 그런 이 차를 만약에 우리가처럼 우리 오마이뉴스의 어떤 법인차를 갖다가 쓰려면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김윤상 PD가 그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서 개인이 그래 이제 그 회사의 자동차 보험 가입하고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 운행일지를 꾸준히 쓰거나 그다음에 회사의 그 차에다가 로고를 딱 붙입니다. 오마이뉴스처럼. 그럼 100%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BMW에다가 회사 로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그렇죠. 포르쉐, 람보르기니의 오마이뉴스 좀 그렇죠. 약간 살짝 언밸런스할 것 그렇죠.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현실성이 있을까라는 게 좀 기본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또 살짝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눈에 안 띄게 무슨 그렇죠. 아파트 저것처럼. 맞아요. 이게 뭐 크기나 이런 것들이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 로고에 어디 붙여 있는지 이게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수십만 대 돌아다니는 회사 법인 차량을 공무원들 일일이 다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구청 직원들 큰일 났네 이거 다 나와가지고 확인하려면. 저 차가 지금 법인차인가 아닌가 어디 로고가 있나 없나 운행일지 있나 없나 아예 그냥 하겠어요, 그래서 나는 100% 인정 안 받고 싶다. 그럼 이런 거 안 하면 됩니다. 그냥 50%만 인정 받을게.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물론 전보다는 세금 줄어든 게 좀 내는 게 좀 더 많아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비싼 차들 있잖아요. 몇억 원씩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세금 감면 혜택이 크죠. 여전히. 그럼에도 50%. 불구하고 왜냐면 50% 해도 차값 주니까. 자체가 크니까. 네. 그렇죠. 참 이게 보면 일단 그 회사 로고를 붙인 이런 것도 사실은 저는 좀 뭐랄까 이 탁상 행정 같아요. 회사 로고 붙이고 애 학교 데려다 주면 안 돼? 그런 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뭐 이런저런 꼼수를 부리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네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업무상에 따라서 사용 비율을 입증해서 뭐 50%에서 100%까지 차등 감면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실제 이게 효용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많이 타는 그런 아반떼 이런 그 1600cc급들 그러니까 준중형차 한 1,6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인데 이걸 갖다 이제 업무용 쓰면 현재는 한 5년 동안에 한 이 차를 그대로 쓰면 한 1,452만 원. 이게 이제 그 실제적으로 그 시뮬레이션을 돌린 그 국회 입법조사처 이런 데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나온 그 금액인데 1,452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대요. 그렇군요. 1,600만 원짜리. 그런데 이게 50%만 인정받으면 지금은 이제 1,452만 원 받을 수 있는 게 50%만 인정받으면 726만 원을 더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 70% 뭐 100% 이제 70%만 인정받아도 435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2억 원짜리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고가의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50%만 경비 처리해도 세금 감면액이 5년 동안 6,700만 원. 훨씬 크네요. 그럼요. 이게 70%만 되면 거의 9,400만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별 차이도 없네. 그럼 그냥 그렇죠. 그 계속 억대 세금은 계속 챙기는 거예요. 세금 혜택은 세제 혜택은. 맞습니다. 네. 참 이게 주로 보면 작은 회사들, 중소기업들이 업무용 차로 아반떼 같은 걸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네. 그리고 대기업 그리고 특히 재벌들일 경우에 뭐 앞서 지적해 주신 그런 비싼 차들을 타고 다닐 텐데 이거 세제 역시도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만약에 이제 이 영세 자영업자들 굳이 이제 막 차가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있어요, 1톤 트럭이 됐든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영업용. 그 실제로 정말로 어떤 뭐 그 조그마한 어떤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뭐 배달하거나 장을 보러 가려면 그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 이미 그런 차들은 업무용 쓰고 있고 사실상 100% 혜택 받아도 별 차이가 없는데 뭐 50% 100% 나누거나 이렇게 해더라도 다 경비 처리가 받고 문제는 이런 차들이 아닌 거죠. 이렇게 한다고 해들 이런 뭐 1억대, 2억대 내지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소득 자체를 줄어들이고 50%, 70%, 50%만 인정받아도 말씀드린 것처럼 막 5년 동안 6,700, 1년에 한 1,000만 원 넘게 또 계속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과연 하는 게 의미가 있나. 그러네요.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자체도 원래 항상 이렇게 뭔가 정부가 법률을 내거나 이렇게 하면 입법조사처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리뷰를 하잖아요. 이 개정안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아니면 이 법률안이 어떤 보완할 점은 없는지 이런 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최근에 이 정부가 낸 세법 개정안이 좀 약간 문제가 있다. 실제로 그런 또 페이퍼를 내기도 했어요. 그래요? 네. 어떤 페이퍼를 냈는지 궁금하네요. 잠깐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 권순조 입법조사관이 낸 그 자료를 보면 이게 이 정부가 내놓은 이 세법 개정안 자체가 그동안 저희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점들이 그대로 녹아져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 직원인 제가 이제 어떤 회사 직원이라고 하면 제가 그냥 운전기사로 이렇게 있으면서 회사 직원 운전기사가 제가 모시는 회사 사장님의 자녀분들 그냥 통학하는데 이 차를 쓰면 돼요. 그게 어떤 문제가 없는 거죠. 세택은 그대로 받고 있고. 그리고 아니 우리 사장님이 그냥 보험 여기 정부 요청대로 보험에 가입한 다음에 사적인 용도로 그냥 골프 치러 갈 때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대로 혜택 받아요. 그러니까 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이분이 이제 쓴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차량에 뭐 로고를 살짝 부착한다고 해서 이것이
이런 부착한다는 것 자체가 이걸 차량 로고만 부착하면 그냥 100% 인정해주거든요. 지금 그 자체로 면죄부를 주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 자체로 그냥 면죄부를 주는 거 다름없어요. 그리고 그 로고를 어떻게 언제 그리고 뭐 어떻게 하는 것도 제대로 없고 네. 크기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그 막 엄청 비싼 차 맨 뒤쪽에다 살짝 뭐 조그맣게 오마이뉴스 살짝 붙이고 영어로 그랬으면 이게 회사 로고인지 무슨 뭐 이렇게 멋있게 뭐 한 건지 LG 트윈스 붙여놓으면 그냥 LG 트윈스 프로야구단 뭐 하는 건지 붙여놓은 건지 그렇죠.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입법 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어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국회의원들도 알아요. 문제가 있다는 걸. 그래서 어제 그 새누리당의 김종훈 의원 있잖아요. 김종훈 의원이 또 어제 발표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물론 지금 의원 입법으로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또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정부안과 이런 의원 입법이 이제 아마 이제 그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다른 건 몰라도 업무용 차량에 대한 사적 이용 이거에 대한 벌칙 조항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게 너무 없습니다. 벌칙 조항이 없고 그런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무시하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그 다른 나라들은 다 그렇게 돼 있고요.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 웬만한 선진국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차량 일지 이런 걸 세세하게 쓰게 의무화 시켜놓고요. 그리고 그렇게 또 이 차가 정말로 개인용도 말고 정말로 그 회사 업무용을 썼다는 걸 입증을 해야 세금 면제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세금 그런 어떤 비용 처리를 해주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그냥 로고 하나 붙이면 100% 인정 그런 게 아니라 이 차가 정말로 올해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 때문에 썼다라는 걸 세무당국에 보고를 해야지 그걸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일일이. 근데 그런 제도적 장치 없이 이렇게 막 풀어놓으니까 부자가 더 많은 돈을 벌고 그러니까 100만 원의 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하고 100억 원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진짜 100만 원의 범죄 뭐 절도를 했다 그럼 그 사람 진짜 감옥 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100억 원대 뭐 이렇게 하면 다 풀어주잖아요. 조사도 안 받잖아요. 이런 문제가 계속 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부패를 그 정부 당국이 키우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사실 조세 형평성, 조세정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딴 건 몰라도 세금에 대한 형평성은 정말 그 고대부터 맞아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네. 우리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고대 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간과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이런 것은 진짜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말씀하신 오늘 이 사장님 따님들은 좋겠지만 다른 딸들은 어떻게 그럼요. 이거 참 그래서 뭐 강남에 있는 뭐 학교 앞에 끝날 때쯤에 그 아이들 데리러 오는 부모님들의 차 크기, 브랜드에 따라서 그 아이의 계급을 나눈다고 하잖아요. 그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집 이거 한 진짜 사례인데요. 그 있잖아요. 조그만 경차 있잖아요. 마티즈, 스파크 뭐 이런 거 오지 말라고. 타고 오지 말라고. 엄마 오지 말라고. 그냥 혼자 걸어간다고. 그거 타고 데리러 오지 말라고. 학원 끝난 다음에 데리러 오지 말라고. 창피하다고. 그런 애들이 정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애들이요. 구김살 없이 다 같이 청소년기를 잘 보내야 되잖아요. 있는 집 딸, 없는 집 딸, 있는 집 아들, 없는 집 아들 구분 없이 티 없이 맑게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는 사회적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회적 책임을 정부가 국회가 제대로 할 때 아이들이 구김살 없이 클 수 있는데 오히려 정부가 국회가 이런 걸 조장하고 있다면 우리 아이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거죠. 아우 열받아. 애들 기죽지 않게 키워야 되는데 그죠? 맞습니다. 진짜 정말 오늘 한편으로는 어마어마한 자동차 이야기 또 한편으로는 정부의 부당한 조세 정책 이런 것들을 좀 짚어봤는데요. 좀 제대로 된 세법 개정안이 효용성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 감시하고 고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한 지 솔직히 얼마 안 됐어요. 최근 얼마 전부터 제가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제대로 된 언론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언론에게 힘을 보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작지만 한 사람의 10,000원이지만 이게 모이면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해줘 오마이뉴스가 힘을 받아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응원의 마음으로 가입하게 됐고 그래서 여동생한테도 권해서 같이 하자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바라는 게 있다면 아무래도 인터넷 뉴스니까 인터넷으로만 이제 기사를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터넷을 많이 접하지 않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의 소리가 전달될까 이런 것도 좀 더 고민하셔서 맨날 TV 종편만 보시는 그런 어르신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이 전해질 수 있을까를 좀 오마이뉴스가 고민해봐 주셨으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 다른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소리를 좀 같이 나눠서 듣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6주년.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 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